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0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자, 어제 1부에 이어서 유료 결제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조금 빨리 듣고 계신 거예요? 네. 5분 빨리 듣고 계시네. 어제 대표님 그러면 5분 네. 일찍 업로드 할 거예요? 요즘엔 업로드 시간이 불규칙해서 맞아. 5분인지 1시간인지 어젠지 그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예고편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 끊으면 딱 좋았어. 거기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어제가 이거였잖아요. 네. 이 아버지한테 고생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렇죠. 광주로 고생 끝에 돌아오신 그죠. 어. 돌아오셔서 이제는 연습생으로 빛나는 전설의 연습생이 되어서 아버지의 훈련 끝에 3대 4대 기획사가 모두 탐내는 광주를 주름 잡는 소리꾼들이 모두 달려들어 내 수제자가 되어라라고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모든 걸 거절하셨어. 아버지가. 왜? 왜? 바로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불행 배틀 넘버원의 흐름상 뭐가 나타나요? 이 남자 나올 때네. 바로 맞습니다. 그렇네. 네, 맞네. 남자가 나올 때. 역시 원흉이야. 그러면 소리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오디션에서 1등하고 이걸 보고 거기에 반한 남자가 그렇죠. 정답이죠. 역시 박 박사님이야. 역시. 바로 정읍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준희 씨라는 분이 이분이 공옥진 선생님한테 또 공무원이네. 그렇죠. 공옥진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심지어 집까지 들락거리면서 구애를 했대요. 근데 당시 연도를 보면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맞아. 그렇죠. 그럴 때지. 그럼요. 예. 근데 한창 이제 다 성장해서 이제 꼽힐 때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옥진 선생님이 소시적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솔직히. 그 집안일도 안 시키던 차에 나름 번듯한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청혼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야, 내가 해봐서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 해봐서 하는데 고생끼리 화난 이거 말고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럴까? 보아야 딸이. 전설의 연습생이. 근데 보아가 되기 전이야. 어쨌든 데뷔 전이잖아. 데뷔 전. 사람들이 막 좀 그 재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연습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데뷔조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막 런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수만 씨가랑 박진영 씨가 러브콜만 보냈어. 연습생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그죠? 앞날은 네가 하기 나름이지. 요 상태잖아. 근데 애가 재능 있는 건 알겠어. 예쁘고 재능 있어. 근데 그때 마침 얘가 요즘은 이제 결혼을 그렇게 일찍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갈 일이 생겼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유학길이 열렸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고민될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 생각에는 시집 가는 게 좋다. 분명히 이 대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그렇지. 100% 들으셨을 거야 이거. 그치. 이미 도쿄 대공수 때 그 두레박 깨졌어. 불탔어 그 두레박. 아이 그렇네.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그 공식 선생님한테는 약간 무효일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도쿄 대공습에다가 이미 롤러코스터 탔어. 여자 팔자 롤러코스터요. 히치하이킹으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와가지고 폭격을 당한 다음에 그 폭격당했다라는 말이 이게 레토릭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폭격당한 상태에서 맞아요. 그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여수에서 히치하이킹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한테 뒤웅박 팔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먹힐까? 이건 이제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뭐 공옥진 선생님도 할 말 있죠. 제가 해봐서 서로 이제 있는 거지.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근데 어느 날은 악극단이 순회 공연 왔다가 이 동네에 바로 그 젊은 소리신동이 있다며 그래가지고 공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한번 노래 좀 한번 봅시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자네 딴따라 해보지 않겠나. 우리를 따라서 막 당시 JYP하기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박재범 같은 그런 그 대표 가수가 다방으로 가서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자. 혹시 이거 생각 없느냐 했는데 이게 이제 김준희 씨 눈에는 김준희 씨죠? 네, 김준희 씨 당시 공무원이었던 네. 눈에는 양아치가 그렇지. 다방 같은 그런 좀 물란한 곳에 둘만 있는 어떤 곳에 가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데뷔하는 연습생한테 그렇죠. 잘 나가는 2PM 오빠가 클럽 데리고 가가지고 프라이빗한 룸으로 데려가서 열받을 만한데? 어쨌든 그때는 찻집이래요. 근데 찻집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카페로 갔는데 호텔로 들어갔다 이런 맞아, 거 맞아. 있지. 이거지. 그것도 약간 저기 강남에 있는 막 나이트 있는 뭐 엘루이 호텔 이런 데야.
게다가 뭐 이 당시로 이제 다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카페라고 해도 이 당시에 10대 여성이 그런 데를 이렇게 쫄래쫄래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니까 어른들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주인 씨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깽판 놓고 갔대요. 네가 뭔데? 김준희 씨 입장도 이해는 되네. 그죠. 네가 뭔데? 그런 오해를 하는 이거 재밌네 이 드라마 이거. 이게 불순한 자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이게. 보수- 네가 내 보수적인- 팬이면 다야. 네가 뭔데? 보수적인 우리 사생팬 김준희 씨. 그래서 이 사생팬 김준희 씨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래 시대가 시대인데 이렇게 사는 것도 또 이게 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냥 또 그래 아버지 말 들어서 뭐 그래 그냥 여자 팔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섞여서 결혼하자. 결혼한 거예요. 그 정도 고생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인덱싱 중에 하나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공옥진 선생님의 삶은 한국식 K-드라마, 막장 드라마다. 네. 맵고 짜다. 네. 시집을 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남편이 바람나나? 아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그치. 고부 내년이- 갈등. 인연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시집살이가 있지. 이게 시댁으로 가서 시집살이를 했는데 문제는 이건 거야. 우리 아들은 잘난 아들은 공무원 그치. 아들 말이야. 어디 못 배워먹은 본데 없는 딴따라기 집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에 씌어가지고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말씀하셨어요. 맵다 짜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근데 본인도 음식을 근데 본인도 어릴 때 그냥 허드렛님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뭘 정교하게 뭘 할지 못해서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호되게 시집살이를 했대요. 이게 딴 얘기인데 아까 우리 그 일부 서두에 다케우치 유코 네. 씨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그 결혼을 했잖아요. 그 남자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남자 주인공 그 남자분이 가부키 하던 집안. 맞아요. 자기들 깐에는 되게 본데 있는 보수적인 그쵸. 집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내조를 잘해야 된다부터 첫 해서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 시집살이를 엄청 했다는 건 거야. 아이고. 다케우치 유코를 불러놓고서는 하여튼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원흉이네 원흉이야. 이 시대가 변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 깊은 집안에 웬 못 배운 딴따라기 집에가 들어왔다.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게. 막 구박하는데 그럭저럭 버티는데 첫 아이를 임신했다가 애를 낳는데 그대로 한 100일도 안 돼서 이 애가 죽었대. 그렇죠. 그때가 뭐 영어 사망률이 워낙 높을 때니까. 네. 그러다 또 둘째 딸을 임신했는데 네네. 임신 도중에 이젠 못 살겠다.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대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근데 혹시 찾아올까봐 친정으로 안 가고 시집간 언니네 집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남편이 찾아왔대. 우리 김준희 씨가 내가 잘못했다. 분가를 하자. 너랑 같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분가하자. 분가를 해서 우리 같이 살자 했대. 시어머니 또 뒤로 넘어가셨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을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한 걸 들으면 그래 시부모랑 갈등이 있으니까 분가에 사는 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전혀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요. 그렇죠. 부모 모시기 싫은 딴따라년이 남편을 기어이 꼬셔내서 그렇지. 부모를 안 모시고 분가해버린 못 배워먹은 못돼 먹은 본데 없는 며느리. 이거는 정보가 있을지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연인 거지. 그치. 아니 이게 그 정보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김준희 씨가 예를 들어 장손이었다거나 뭐 외아들까지 아니라 큰 아들이었거나 이랬으면은 더 큰 일이었던 거죠. 난리 날 일인 거죠. 그래서 김준희 씨랑 어쨌든 분가를 해서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분가를 해서 그 새벽이랑 분가 그거 그거. 새벽이랑 분가하겠습니다. 그거 그렇죠. 예. 그래 그 최근 21세기 드라마에도 그거는 되게 큰 이슈네. 맞아요. 그 유명한 그 새벽이 새벽 씨랑 분가하겠습니다. 뭘 한다고? 그걸 알려야 되는 것이니. 저는 소녀시대 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애를 낳고 몸을 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어쨌든 행복하게 됐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장애물이 됐던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어쨌든 제꼈잖아. 분가를 한 거죠. 분가했어요. 분가해서 둘째 이제 진짜 첫 아이. 이제 첫 아이를 이제 둘째 딸이지만 애가 죽었으니까 네. 둘째 이제 딸을 낳았어요. 드디어 딸을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시어머님 제끼고 드디어 이제 행복한 아니, 제꼈다 그러면 죽인 것 같잖아. 담근 것 같잖아. 제끼고가 뭡니까? 어쨌든 뭐 조직 오야붕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셨어. 어쨌든 시어머님을 담근 후에. 그렇죠. 담근 후에 어쨌든 왔어. 행복하죠. 진짜 둘만의 신혼생활. 거기에 그치. 이제 애도 안 죽었어. 애도 태어났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알지. 어쨌든 남편은 좋은 직장 다니고 그치. 생활도 안정돼 있을 거고. 그렇지. 안정돼 있고. 어쩌면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을 행복하지.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 불행이 불행이 많았지. 오겠지. 뭐 남편이 뭐- 죽나? 아니지.
6.25가 아, 터지지. 그렇네. 전쟁. 6.25가 딱 터지지. 6.25 타이밍. 그쵸. 진짜 쉬어갈 틈이 없네. 쉬어갈 틈이 없어. 이 드라마 잠깐. 네. 잠깐이었는데 네. 정말 그 잠깐 행복.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애를 낳고 몇 년이 지나서가 애를 낳고 아직 몸을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요. 풀고 있는 중에. 풀고 있는 중인데 그 임신 중에 힘들어서 도망갔다 그 몇 달 상간인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이때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민군이 내려와서 보면 일단 관에 있는 애들부터 잡아 족친다 이거야. 이게 전라도잖아요. 배경이 네네. 지금. 경찰이나 군인 잡아 죽일 거다. 그렇지. 이제 남하하면 인민군이 빨리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남하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밑으로 돌았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다 쌀을 한 포대를 딱 이렇게 사놓고 총을 쥐어주고 총을 쥐어준다고? 난 잠깐 돈 피신하겠다. 총을 자기 총을 준 거야. 경찰이었으니까 총이 있었던 와이프한테 거야. 총을 준 줬다고? 거야. 그리고 잠깐 버텨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요즘 말로 들으면 혼자 도망갔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건 있어. 6.25 때 음. 그 희생이 제일 컸던 그 분야 그 파트 중에 하나가 경찰이었는데 잡히면 죽는다 이거야. 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왜 이렇게 다리 끊고 막 도망가고 할 네. 때도 제일 병력이 희생이 많았던 게 다 경찰들이래요. 그러니까 항복해봐야 어차피 죽으니까 결사항전을 했던 게 경찰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네, 거기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 이제 순사하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하던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친일파 소리도 듣는다 이거 자기들은 잡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사생결단했거나 아예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남편이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남편이 가족 버리고 이렇게 피난 갔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혼자 살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는 거지. 일종의 잠시 피신하겠다는 정도였겠죠. 일종의 소요 사태. 게다가 지방 사람이니까 소식이 느리니까 이게 뭔가 소요 사태 같이 됐으니까 어떻게 바로 진정이 되면 돌아오면 이제 또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우리 집은 지켜야 될 거냐. 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이렇게 잡혀가기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 혹은 뭐 공산당한테 죽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일단 이제 잠깐 피신한 후에 가장이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 외할아버지도 황해도에서 넘어오실 때 황해도에서 결혼을 한번 하셔서 자식이 있었었대요. 근데 돌아가실 줄 금방 몰랐던 거지.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38선이 막혀버려 맞아요. 상상은 못된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 때를 배경으로 한 또 재밌는 연극이 있어요. 옛날 조재현 씨가 주연했었는데 네네. 그 경숙 아버지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좋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 경숙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아버지가 되게 대책 없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웃으면서 야 전쟁이 났다. 나는 일단 피신 가야겠다. 가셔. 안 돌아와. 그러더니 나중에 갑자기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대는데 수용소에서 형 동생 맺은 동생이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 동생인지 형님인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와요. 같이 살자 그러더니 그 남자를 처자식인데 놓고 자기는 또 어디 가. 난 가야겠다. 어딜 가? 가 그냥. 이 아버지가 그런 남자야. 이게 역마살이 꼈는지. 근데 또 이 남자는 좀 착한 사람이어서 이게 좀 안 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살면서 같이 이렇게 돕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엄마가 외로우니까 엄마랑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딱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좀 내 마누라랑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자기도 또 여자를 데리고 와. 이것도 재밌네. 이 얘기도 재밌네. 이 연극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밖으로 나도는데 뭔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맞아요. 이 플로어가 뭐지, 되게 스웩 있으시네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네. 그 아버지가 또 어디 갈 때 다 큰 이제 경숙이가 그 아버지 어디를 그래 갑니까? 아직도 그래 갈 때가 많이 남았습니까? 재밌는데요? 그래 평생을 나돌고도 그렇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건 없는데도 아버지가 그리울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버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참 그런 6.25를 겪고 약간 메타포구나. 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메타포구나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왜 이때는 그런 얘기 우리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피난 가고 그래도 가족이 찢어져 갖고 네. 그냥 살다 보니까 애 키우면서 혼자 사는 여자도 있고 애 키우면서 혼자 사는 남자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뭐 우리 서로 이제 힘드니 같이 삽시다 했는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안정되고 나서 남편이 돌아와 버린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또 그렇게 사시오 하고는 또 헤어지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외할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할아버지도 두 번째 결혼이었고 외할머니도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다 그 두 분 다 전쟁통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랑 외삼촌들을 한 번도 안 때렸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북에 살 때 그때 자식이 있었는데 부지깽이로 혼낸다고 때리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이고. 장애가 생긴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남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결혼을 하시고 나서 나온 자식한테는 절대로 손을 안 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연들이 드문 집집마다 아버지였네. 집집마다 그치. 네. 저희 집 외할아버지는 남봉꾼이었는데 저는 어리니까 몰랐는데 나이 먹고 나서 저희 이제 큰 오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아우 완전 남봉꾼이셨더라고요. 저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맞아요. 도박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여자 문제가 술이랑 그렇죠. 아우 장난 아니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 배다른 형제가 저 건넌 마을에 살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 뭐 하나만 얘기 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할머니가 있는데 밖으로 계속 놔돌고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옛날에 다 여자들 가르친 것도 없는데 네. 어떻게 살면 꼴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더래요. 네. 오늘부터 같이 살 거라고. 이 경숙이 아버지 그래. 같은 거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 그 옛날에 그 두 여자 이야기인가 하는 예, 맞아. 그 영화도 영화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 영화도 보면은 그렇게 첩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한 집에 같이 살아.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처럼 그렇게 맞아. 본처랑 첩이랑 그냥 둘이서 같이 서 이렇게 늙어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맞아, 중에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있어요. 우리 그렇구나. 예. 춘희였나 예. 하여튼 그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왜 예전에 너무 흔한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본처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이가 훨씬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근데 그 둘째 할머니는 조금 정상보다는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네. 애 낳으라고 이제 데려온 거지. 근데 거기서 애는 낳는데 이제 남편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죽었는데 그 둘이가 자매처럼 사는 거야. 네, 나이 맞아요. 먹어서는. 네. 그 다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쨌든 이런 네, 그런 시대였죠. 흔한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경수 아버지 그 대사. 어떻게 그래 갑니까? 아직도 그래 갈 때가 많이 남았습니까? 아이 되게 아버지 네, 무슨 어떤 주제 어떤 메타포인지 알겠어요. 네. 느껴지네 그게. 나중에 어떤 경숙- 울컥함인지도. 이게 왜냐면 그 연극이 시작할 때 경숙이가 애를 낳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근데 애를 낳는데 애가 아버지 얼굴이야. 어떡해. 거기서부터 약간 자기가 기절하면서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거거든.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참 많이 탄 연극이에요.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대본 자체가 재밌는데 이거. 네, 특히 그 조재현 씨가 그 당시에 너무 그 천연덕스러운 진짜 대책 없는 사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왜 진짜 미워할 수 없게 웃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즐겁게. 그러면서 난 간다 이러니까 가기는 어딜까 너. 그 참 그런데 어쨌든 공옥진 선생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피난을 가려고도 나도 뭐 이게 뭐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이게 좀 사태가 좀 심해진 거야. 이게 왜냐면 경찰만 잡아 족치는 게 아니라 경찰 가족, 그렇지. 군인 가족 다 잡아 족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양반 날 어디로 나도 이제 애를 몸도 안 푼 이게 제대로 못 푼 여자가 애를 들쳐업고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 피난을 만약에 친정을 가도 친정으로 또 그럼 같이 화가 같이 불똥 튈 수 있잖아. 일단 대처는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딜 가지 하다가 옛날에 이제 남편이랑 한번 이렇게 나들이를 갔던 데가 있대요. 이 산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운학동이라고. 운학동? 운학동. 전라도 어딘가겠죠? 그러겠죠. 어딘지 그런 한번 검색 이름은 한번 은근 해보세요. 많을걸요 동네가. 맞아. 운학동. 아마 산 꼴짝이에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름 봐봐. 구름 문자의 학학자면은 그러니까. 산 꼴짝이지. 산 구름이 걸려 있어 마을에 이미. 대천은 아니야 여기는. 안개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야. 그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운학동이요? 네. 네네. 근데 거기 산속 마을 갔는데 네. 거기서 인민군 전략이 또 빨치산 전략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산속 마을로 가니까 이미 산속은 이미 점령된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갔더니 이게 인민군이 이미 와 있네. 이거 어떡하지?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옥진 선생이 경찰 가족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누구야 눈썰미도 이게 좋지. 또. 이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당시 이제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장면을 치면 애 안고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동네 이제 피난 온 사람인 척 하려고 했더니 아니 저기 김순경 와이프 아닌 그치. 아니야 이거 저 여자다 이건 거야. 저 여자 찍어 포인트 아웃을 한 거야.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왜 어떻게 완장찬 사람이 또 그렇게 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사람 그 완장찬 사람을 그 당시 남도 경찰서 김준희 씨를 포함해서 경찰서가 빨갱이들이라고 해서 잡아다가 동네 건달인 것 같으니 그래서 막 이렇게 야지를 주고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둘이 시비가 자주 붙었던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순사이던 김준희 씨가 그 동네 좌익 청년들을 그죠. 이렇게 해코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서로 트러블이 있었던 거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치.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완장차고서는 근데 그때 이제 도시락을 맨날 경찰서로 배달하다 보니까 이 여자 그거라는 게 아는 거야.
그 장면이 그럼 아까 행복한 잠시 한 5, 6개월 사이 장면에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비춰주면서 이 그래. 주연 배우, 조연 배우들은 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 저 여보 식사하세요. 도시락 싸왔어요. 나 갖다 줬더니만은 앞에 이제 앉아있던 이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좌익 청년들. 딱 이제 임마 아무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한번 쓱 한번 눈이 봤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 우선. 그 다짜고짜 연행을 해서 아니, 끌고 진짜 가더래. 남의 마누라를 자세히도 봤지. 그러니까 그게 그 약간 스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약간 아우라가 달랐을까? 그 친구가 프로듀스 102의 애청자였을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 본인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시나 뭐야 나중에 나오지 뭐 장사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게 하려서 그냥 설렁설렁 노래를 불렀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왜냐면 이게 노래 스킬이 다르니까. 그렇지. 게다가 요즘같이 미디어가 안 발달했으니 엘리트적인 스킬을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남달랐겠지. 인덱싱이 바로 되지. 그러니까. 그냥 뭐 흥얼거리는 거 정도겠어. 그냥 여염치 저기 뭐 이렇게 그 안악내가 아니라 딱 봐도 약간 그 스킬이 있는 소울이 있는. 아니 공무원 와이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치,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바로 다시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니 다짜고짜 사람을 연행을 하니까 이 드라마 되게 잘 썼다. 아다리가 딱딱 맞네. 이게 드라마였어야 되는 건데 누구 인생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죠. 죽으러 가는 거 딱 봐도 산으로 끌고 가더래. 이게 언덕배기 구덩이 있는데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그게 구덩이를 갔더니 그치. 이게 구덩이 왜 그 새끼에 나오는 네. 주인공 마지막 죽는 네. 장면 그렇죠. 있잖아요. 딱 그런데 애는 어떡하고요? 그래서 아무나 보이는 아줌마가 있어 애를 맡겼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얘 애만 살려달라고. 난 죽으니까? 난 죽으니까. 애를 던져놓고 갔는데 그 아줌마가 애를 안고 이제 따라오더래. 어떻게 되나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언덕구덩이 죽을 때 이제 맞아 뭐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또. 죽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잠깐 내가 볼 때 여기가 또 끊어야 돼? 끊어야 되는 포인트야. 총구를 겨눴어 이제. 빠밤. 겨눴어. 총구를 겨눴어. 근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해봐라 했는데 그냥 뭐 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반전이 어떻게 살아라. 어쨌든 공국진 선생님 그 뒤로 살았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기대된다. 어떤 일이 있었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모두 다 사실은 뒤로 360도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봉산 탈춤 줄타기 기술을 시전하면서 왜 그 툼레이더 360도 그렇지. 하면서 우리 블랙이도우가 하던 거 있잖아. 다 죽이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 남편이 두고 간 콜트 권총으로. 그렇지. 그렇지. 다 6발인데 딱 6명 헤드샷 바로 빠바바바. 다 쏘고 난 다음에 그거 빼서 목 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는 운악동의 마을 사람들이 여신이 강림했다면서 모셔서 그래서 호요식 무형문화재가 됐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되고 거기가 약간 뭐 해방촌이나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종교 집단이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 문학교 이런 평행 우주의 스토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그냥 내가 말재주는 없으니 죽기 전에 내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했으니까 노래 한 곡 부르겠다. 그 총구가 이제 그 처형당하기 전에 전달했다. 노래를 짧게 불렀더니 여기서 똑같은 상황인 거지. 아니 이것은 프로페셔널의 스킬이 아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 일반인이 뭐 흥얼거리는 뭐 그냥 한오백년 부르는 게 아닌 거야. 경찰 마누라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서는 이렇게 해놨더니만은 너무 노래를 잘하신 거죠. 노래가 윈니 휴스턴이 갑자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건 한 곡을 더 해보라 그랬대.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권유를 했다는 게 제주가 아까우니 우리 예술가 연맹이 있다. 동맹이 있다. 거기서 일을 하게 하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주가 아깝다. 그런데 나는 글자도 잘 모르고 노래밖에 모르고 사무 같은 걸 보라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일을 해보시라. 뭐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점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소리로 살고 가라는 시집으로 죽을 뻔했다는 거지. 난 여기서 이거 좀 잔인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처형을 이렇게 쭉 당하려고 줄 서 있다가 노래 한 곡 해서 그 옆에 처형당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분들은 그대로 있고 그 그죠. 노래를 듣고서는 그분들은 처형당하고 가신 거고 가지. 이분은 거기서 살아나온 거 아니야. 되게 슬픈 장면이네요. 근데 이제 그럼 그분들 가기 전에 들은 마지막 얘기가 그분 노래인 거야. 노래죠. 그분들도 한 번씩 또 이혼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빨갱이한테 총 맞아 죽더라도 선택으로 죽어야 된다. 그게 덜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이제 좀 끝날 때쯤 잦아들 때쯤에 왜 이제 소강 상태도 왜 그때 당시 왜 우리 남부군에도 나오지만 밤에는 빨갱이들이 이승복 어린이 그쵸. 때도 그 얘기도 밤에는 빨갱이가 내려왔다가 지리산자락에 빨치는데. 네. 예. 낮에는 국군이 이제 좀 관리를 치하에 들어갔다 뭐 요런 상황인데 이제 남편이 돌아왔대요. 근데 밤에 이제 막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니까 막 어디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막 그렇게 다녔대 이렇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동네 과수원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했던 게 애기가 깐난쟁이라 소리만 내도 걸리면 죽는 거였는데 그렇게 모기가 애를 뜯는데도 애가 잘 자더라는 거야. 어머. 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애가 얘 때문에 살았다는 거지. 어머 속상하다 진짜.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구덩이 때문에 살았다는 생각에 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이게 집이 김준 씨가 돈이 좀 있었나 봐. 그 과수원을 통째로 산대요. 그러니 그렇게 유세를 떠셨겠죠 시어머니가. 그렇겠지. 그렇지. 일단 그 시절에 맛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정도라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좀 그래도 글자를 좀 알아야지 소학교로 나와야지 그렇죠. 면사무소 네, 일하는 네. 건데 경찰 공무원 됐다는 거는 꽤 식자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간담서늘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해방이 돼서 다시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뭐 이제 그럭저럭 이제 잘 살게 선생님 됐어요. 남한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휴전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술가 연맹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도 연맹에 쌀 사러 갔다가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현주 씨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처만 갔다가도 얘 빨갱이 내고 죽는데 만약에 이 일이 잘못해서 불거졌으면 국군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 그치. 맞아. 그 저기 뭐 분야는 다르지만은 그 몇 년 전에 타계하신 그 이형표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서울의 지붕밑이라는 영화이고 이제 그 신상옥 감독의 그 춘향전 한국 최초의 시네마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네. 촬영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국전에서 대상도 받으신 분이야. 초엘리트.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전쟁이 났는데 서울에 있다가 피난을 못 가서 인민군 치하에서 이제 엘리트가 그림 잘 그리니까 선전선동물 그려라 가 된 거야. 그렸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국방원이 이제 국군으로 수복을 수복했죠 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인민군 그쵸. 부역자잖아. 근데 제주가 미군이 엘리트잖아. 영어할 줄 아는 엘리트. 아까우니까 미군이 데리고 가서 근데 그 감독님 말로는 그때 당시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때 당시 약간 식자층의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미군 간부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꽤 많았대요. 맞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어쨌든 군인이라는 건 사실은 엘리트 군인이라는 건 당대 항상 어느 시대나 식자층인데. 식자층인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미군 홍보물 찍어라 해서 16mm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배우셔가지고 전쟁 끝나고 영화 그 촬영하는 일을 하게 된 건 거예요. 의사는 진짜 싫으셨나 봐. 그러니까. 자 이제 네. 어쨌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국군에 죽던 미군에 죽던 그치. 죽을 고비가 한 2번 지나간 건데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은근히 근데 이때 이제 난 그 얘기가 참 해보고 싶은 게 살아서 운이 좋다고도 하지만 이게 팔자가 세다라는 말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팔자가 세다는 게 뭐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당한다,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래. 죽으면 팔자가 센 게 아니래. 살아서 왜냐면 살아도 고만고만할까 뭐 이러다가 재벌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 팔자를 계속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안 죽고 질기게 살아있는 게 팔자가 세다. 인생의 파도가 많아. 인생의 파도가 많은데 차라리 그 중에 하나에 아까 도쿄대 공수 때 죽었으면 팔자가 센 게 아닌데 도쿄대 공수를 맞았는데도 거기서 살고 더 유교만 살고 하는 게 이걸 팔자가 세다고 어른들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팔자가 센 거라고.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네. 차라리 죽었으면 그냥 우리 편히 가소서 이러잖아요. 그랬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쨌든 아까 또 국가적 재난인 6.25의 불행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아기도 있고 남편도 돌아왔어. 전쟁도 끝났고. 남편도 저기 갔다가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근데 다녀와서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친정집에 좀 이제 들러서 놀다가 아기를 들쳤고 이제 다시 좀 늦게 돌아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두둥 다음 회. 난 예상됐어. 뭘까요? 딴 여자? 그렇죠. 약간 좀 클리셰인데. 너무 클리셰. 이 여자가 내가 딴 여자 하면서 설마 하면서 물어봤는데 보통 그런 거 왜 인생에 살면서 지뢰가 많은데
몇 개 피할 만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밟아지는 사람인 아, 근데 거죠. 이게 딱 남자들 바람 피는 타이밍인 건 아, 맞아. 진짜? 그때가 딱 왜냐하면은 여자분이 이제 한두 살 이게 애 육아에 집중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서로 좀 소원해지고. 텐션 떨어질 때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랑 뒷집 사는데 둘이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뒷집 여자? 그게 거기 방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참 유부녀랑? 정확한 얘기는 없었어요. 여하간 다른 여자라. 여자야. 그래가지고 남자였어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치? 그렇죠. 뭐라고요? 다른 모든 것이어도 충격이에요. 네. 걔가 있어도 충격이고 뭐 그러니까 그 일로 애를 들쳐업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 댁 그 아까 우물가에서 만난 그거지 고모 이게 문 열고 들어갔다 보고 문 그대로 닫고 다시 그렇지. 처용가 부르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래서 고모 댁으로 갔다가 계속 남의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그쵸. 없는 살림에 네, 입만 이렇게 애까지 있는데 그래서 국수 장사를 했대요. 시장에서. 근데 이때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밉고 이게 뭐 좋다고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아버지도 밉고 또 그거를 등 떠민다고 가서 애 놓고 산 자기도 미운 거야.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게. 내가 좋다고 하면 그걸 끝까지 우겨서라도 해야 되는데 소리를 계속 할 걸. 그걸 또 버티지 못한 나도 믿고 다 미웠대. 그래서 국수를 팔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사는데 이해되는 심정. 할 일 없기는 문제는 이거야. 바쁘게 사는데 이 공옥전 선생님이 국수를 팔면서 아까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랬잖아요. 달라. 근데 노래가 프로페셔널이라 그랬잖아. 달라. 아무 생각 없이 한 소절 하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그거 조용해지는 그거 이야 아니야. 하는 거지. 아흐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 더 엔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5일장에서 북어 사던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면서 엔다야 이거 하는 거야. 조용해지는 거야. 그치. 그렇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시장에 국수 장사하는 새색 씨가 소리꾼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그분.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 그분이 다시 나옵니다. 임방울 명창님이 두둥. 그래? 거기서 본 사람 같은데? 내가 픽업하려고 그랬던 그 연습생. 그지. 뭐라고 국수를 팔고 있다고? 그 국수 내가 먹어보마. 이 사실 임방울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 임방울 선생님은 지금 뭐 사실 판소리 좀 아시는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뭐 임방울 국악제도 있고 광주에 임방울 대로도 있어요. 방울방울 할 때 그 방울. 방울이에요. 네, 맞아요. 원래는 임승근인가 이름인데 네. 이게 이 방울이라는 이름의 그 유래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썰이에요. 어렸을 때 애가 안 울고 잘 놀아서 방울방울 잘 논데서 방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뭐 그렇대요. 내가 잘 논다고 방울방울 잘 논다. 임방울 선생님 그 기념 사업편 거기 써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른대요. 그냥 임방울이 어쨌든. 약간 예명 비슷하게 그냥 활동명 같이 그쵸. 돼서. 또 하나는 판소리를 하는데 야 옥구슬 굴러간다라는 표현처럼 나 음방울이다. 그래서 그냥 방울을 예명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에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썰이 있다.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 본인은 임방울로 하여튼 활동을 하셨다. 이 임방울 이 명창께서 특히 유명했던 이유가 이때 이제 창을 하시는 분은 좀 이제 창도 일종의 고급 문화니까 네네. 문학이라든가 이렇게 사설, 창 이런 거에서 좀 약간 식자적인 좀 면모가 있었는데 이분은 좀 대중적이었대요. 그래서 왜 안일이라고 해서 왜 중간에 왜 말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하다가 중간에 아니 그놈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일이를 굉장히 길게 하시면서 막 육두문자, 비속어 막 쓰면서 그게 되게 구수하고 막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찰지게 재담꾼이었던 거야. 플로우가 좋으셨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엄청 좋아하셨대요. 약간 요즘 이센스처럼 이렇게. 그죠.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한 예술 세계.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쨌든 임방울 문화에 가게 되는데 임방울 선생님이 문화로 가요? 가요. 이제 가게 이게 돼요. 장면이 그거잖아. 그 저기 뭐야. 소리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막 역시 잘해. 딱 날 알아보겠는가. 딱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라고 시장 바닥에서. 국수값을 내는데 국수값이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내시는 거야. 아니 갑시다 하는 선생님 거지. 가게 접어라.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똥 한 사발을 주시면서 이걸 먹어요. 애 업고서는 국수를 팔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애를 포대기에 업고서는 국수를 이렇게 삶고 이렇게 말면서 노래 한 곡 하고 있는데 싹 먹던 두루마기 입은 신사가 딱 이렇게 먹고서는 그죠. 돈을 딱 내는데 손님 잔돈은 날 알아보겠느냐 이거 아니야 이거. 그죠. 재밌네 이거. 그래서 이 대중적인 임방울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공옥진 선생님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을 거다. 어쨌든 이 공옥진 선생님은
이 임방울 선생님이 이끌던 협률사라는 창극단이 있어요. 글로 이제 들어갑니다. 국수집은 접고요. 접고 이제 진짜 이제부터는 권리금 받고 넘기셨어요. 깔세. 깔세 받고. 깔세. 이제 본격적인 딴따라. 네. 난 이제 딴따라다. 딴따라를 가는 거예요. 또 애는 맡겨놓고 친정에 딴따라하는데 창극에 대해 잠깐 말씀. 창극이 뭐냐면 창극단 이왜 판소리는 1인 다역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현대 연극처럼 장면 구분해놓고 배역을 다 나눈 거예요. 그냥 그걸 창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극으로 꾸민 거죠. 네, 이제 극으로 꾸민 거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있고 판소리를 각 연극화시키는 배역을 줘서 여럿이 하는 그쵸. 거가 맞아. 예, 그렇죠. 이제 창극이 된다. 음. 예. 근데 이제 60년대 정도에 이제 영화랑 텔레비전이 이제 자리 잡기까지 창극이 이제 최고 엔터테인먼트. 뭐 지방으로 가면 더더욱 그랬겠죠. 네. 이제 극장도 별로 없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방에서 이런 인기 있는 게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영화과도 공연을 하거든요. 대학생 공연 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졸업 공연이라고 네. 하는데 그걸 한 바퀴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같으면 생각도 안 되는 학생들도 말이 안 되는데 학생 공연하는데도 그렇게 팬이 막 몰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한 이게 불과 20년 전 얘기야. 예, 이영표 감독님의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 얘기야. 20년 내 나이가 그렇게 됐나? 예. 하여튼 그 아까 이영표 감독님한테 제가 사실 이영표 감독님 돌아가시기 한 1년쯤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로드쇼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로드쇼라 그러는데 서울에서 개봉을 하고 나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순회 극단 하는 쭉 거. 다니잖아. 그러면은 주연 배우들을 데리고 감독이랑 전국 일주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로드쇼 이제 외국말로 로드쇼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배우분이랑 그런 일 이거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하여튼 그런 신문 펴놓고 베갯머리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신문 펴놓고 이 얘기 해도 되나? 유족 분들께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자 고인명. 회수 명예훼손. 하여튼 그런 그 얘기는 빼고 그렇게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대 인사 하잖아요. 네. 그럼 천막 쳐놓고 틀잖아 무대 인사. 그러면은 그 지방에 그 보러 온 관객들이 그렇게 참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근데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가도 까막눈이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참가를 감독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여배우나 주연 배우들한테. 그러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참가 한번 하고 영화 재밌게 보세요. 이러고서는 그러면 한 몇 달이래요. 그렇게 한 바퀴 돌면 몇 달이래 그렇게. 그치. 그러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좋아. 이제 저기 뭐야 그 어떤 극단이지 말 그대로 유랑극단 그 자체. 그렇죠. 약간 되게 거의 빌어먹다시피 하면서도 또 이제 다니고 잘 될 땐 또 돈 좀 있다가 또 없을 땐 또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약간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협률사를 시작으로 김현수 우리국악단, 박록주 국국협회 막 이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거의 한 배우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음 놓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제 끼를 발산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하다가 이게 참 이 사람 예술 간 게 갑자기 답답증이 생기더래.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딱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0년. 10년. 올 때 됐네. 이게 그 아이돌도 7년 계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필드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쵸.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맞아. 그거를 맞아. 반복하면 무대에 올라가기만 해도 참 행복하겠다 이랬다가 이제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없을까 싶고 나는 이제 맨날 같은 것만 반복하는 퍼펫인가 이런 그치. 느낌이 맨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드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기존의 클래식 레파토리에 지쳐서 이젠 사실 이때가 바로 독자적인 예술의 길을 가든가 접어야 될 텐단 말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전형적 예술가의 전형인데 매너리즘에 빠지냐 맞아. 아니면은 뭐 그냥 다음 스텝업을 하냐 뭐 이런 기로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이게 답답증이 그냥 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 가서 들어놓았대요. 하드 말고. 나 이제 못해요. 막. 근데 들어놓다가 그래도 먹고 이게 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광에 가가지고 영광이랑 연자루에서 3년 동안 요정에서 머물러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또 예전에 트레이너. 아버지 하셨던 거죠. 아버지 하셨던 또 선생님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거 대충 내가 가르치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고 내가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이름을 걸고 옥진광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정을 차리면서 기생들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게 약간 트레이너 하다가 기획사 차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대충? 이때가 이제 60년대예요. 60년대. 네.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기생청에서 권번되고 네. 근데 이랬다가 47년에 과도정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공창제가 폐지돼가지고 권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들이 주축이 된 이 요정이 이제 어떤 권번의 기능을 대행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도 관리가 되던 시스템에서
그게 폐지했으니까. 폐지되고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 거고 민간 넘어갔고 기존에 있던 거기 있던 사람들은 네.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인력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권반 이런 그 요정이라는 곳을 흡수대가 된 거지. 요정이란 문화가 생긴 아. 거지. 네, 그렇죠. 그 기존에 훈련된 기생들과 그 관련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요정이라는 업종이 생겼다. 근데 이제 요정이라는 게 음. 흔히 말하는 이제 기생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헤어에도 잘 나오지만 1패, 2패, 3패, 4패로 나눠서 네네. 흔히 말하는 그 매춘이라는 성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 흔히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노동은 나의 선택인 거야. 그 어디에 첩으로 들어가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면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기생 이런 등급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하나로 뭐랄까 뭉쳐져서 요정으로 다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패고 2패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1패였던 사람, 자긍심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당시에 창극단이나 이런데 여성 명창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쪽에 이제 요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락이나 이쪽으로 가긴 빠지기 싫으니까 이제 엔터테이너, 본격적인 그렇죠. 엔터테이너가 되겠다로 넘어온.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 명창에 비해서 여성 명창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 남성 명창들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이 문화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밥해줘 도제식인 도제인데 거죠. 말이 도제지 밥해줘 심지어는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얼마 전에 뭐 저기 뭐 이렇게 국가대표 거기 뭐 나오는 그런 식인 거야 진짜 국가대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게 싫으니까. 싫겠다, 되게 싫겠다. 그래서 여성 국극단이 생긴 거예요. 우리끼리 하자. 그 박록수라는 분이 세운 거야. 박록수. 네. 그래서 들어봤어요. 이게 이게 바로 약간 지금 보면 약간 여성주의적인 거죠. 여성 국극단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건데 왜냐면 막 뒤치다꺼리 돈을 주기를 해. 무슨 그럼 자고 싶다 그러면 뭐 자야 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신병을 이렇게 의탁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관리를 해준 데가 없는 거죠. 관이 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자존심이 있는데 왜냐면 아까 1패 4패라는 게 뭐 사람을 등급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그 연습생의 치열한 걸 뚫고 자기는 뭔가 에이스인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뭉쳐야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정에서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유흥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일설에 의하면 임권택 감독님이 소시적에 이 공옥진 선생님하는 요정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그 무렵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아무래도 공옥진 선생님은 그냥 그 술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훈련을 제대로 해서 뭔가 좀 유명했대요. 춤, 뭐 창, 시조, 민요 막 이런 거 잘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를 학원으로 썼다는 거야. 문화생으로 받는 거야. 이 춤 뭐 이런 거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대. 그 지역 유지랑 관리들이 이게 풍류 나갈 때 같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놀고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행사 뛰는 거네. 그렇죠. 이게 요즘도 행사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뭐 지역 축제 이런 거 말고 기업 행사, 관 행사 이런데 맞아요. 그 단가가 다르대네. 그쪽이 더 큰 돈이 된다. 비공개 기업 행사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예술론 어쨌든 이건 이제 소강 상태인 거잖아요. 예술론에 이제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격을 받는 일이 바로 68년에 벌어집니다. 그 남도 예술인이 주축이 그러니까 옥진관을 세워서 장사를 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60년대 중반부터 68년 전 얘기인 거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맞아요. 68년에 남도 예술인 주축이 돼서 제1교포 광복기념 경축 행사에 초청을 받아 동경에 공연을 하러 간 거예요. 동경이요? 네. 일본 동경이요? 네, 도쿄에. 그 도쿄 대공습 이후 20년 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창극단 할 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춤 선보였던 건지 곱사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곱사춤이라는 게 이제 장애인을 흉내낸 건데 저희 꼽추라고 네. 말하는 네. 그 척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하면 재밌다고 재밌으니까 이제 막 거의 잘하니까 막 웃었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나의 이제 레파토리 중에 그거 하나다라 딱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고 즐거워했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그 동경에서 그거를 시연을 하셨을 때 그게 이분 공옥진 선생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장애인을 춤을 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옥진 선생님이 남동생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렸을 때 애가 업고 있다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애가 놀래가지고 그 뒤로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장애가 생겼는데 그래도 사람이 순해가지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근데 누나가 춤추고 막 노래 부르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세상 어릴 때니까 뭐 그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뭐 이상한 사람 있다가 하면 흉내내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딸을 낳대 조카딸. 그 조카딸을 끔찍히 여겼는데 이 조카딸이 옆집에 또 꼬마 여자애가 네. 애기 이쁘다고 업어줄게 하다가 왜 애기는 목을 잘 감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도 못하고 업다가 목이 헷가닥 뒤집혀져가지고 허리가 젖혀져가지고 아이고. 그 흔히 말하는 곱추, 그 흔히 말하는 척추장애가 생긴 거예요 평생. 나중에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벌었더니 그 척추장애를 풀 수 있는 수술이 있다 그래서 척추시켰대요. 근데 허리가 펴졌는데 허리를 굽히질 못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하다 못하다 그러다 결국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때 공증 선생님이 했던 말이 평생 엎드려 자다가 죽을 때 바로 가는구나. 바로 누워서 가는구나.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거잖아요. 조카인 거죠. 근데 조카가 그렇게 막 좀 그렇게 힘든데도 이상하게 몸을 못 가는데도 그렇게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흥이 나가지고 몸을 움찔움찔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은 좀 잘하니까 이 조카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이모가 쳐줘?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너 재밌어? 쳐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곱사의 흉내를 같이 냈대. 왜냐면 내 가족이니까 난 너의 삶을 재현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즐겁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욕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오아시스에서 문소리 씨가 장애인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응이 관객은 그냥 웃겨서 웃는 거야. 시커먼스처럼 생각한 거지. 그냥 희화화됐다 이거야. 그리고 관객 공연이 끝나더니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를 모욕했다 이거야. 우리를 그 초등학교 때 약간 그런 장난 좋아하는 애들이 맞아요. 이렇게 바보 흉내 냈다. 제 말 저렇게 한다 이러면 애들이 까르르 넘어가는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하니까 자기는 이게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웃겨서 웃었다와 아니면 날 모욕했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라는 우리를 거지. 웃음거리로 삼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본인이 고민이 들어간 거야. 나의 진심이 왜 안전해지지? 그 예술로 이제 승화시키게 되는 기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비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희화할 의도가 아니었고 그 약간 그런 장애인들의 삶을 스스로 표현한 건데 저 사람들이 희화로 받아들이고선 웃었다. 어느 쪽도 이해를 못 받은 거잖아. 그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계속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라는 거를 우리를 팔아가지고 장사니까 돈 버니까 좋냐라는 말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80년대에 가면은 이 춤을 안 춘다 그래요. 다른 춤을 그래서 이제 동물춤이란 걸 연구를 하셨는데 네, 그 맞아요. 유튜브나 검색해 보면은 심청전이랑 맞아요. 뭐 동물 수군가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옥진 선생님은 자기 장애인이 가족이기 때문에 난 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삶을 재현해서 흔히 말하는 해학 이런 삶에도 웃음과 눈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뭘 이렇게 그냥 장애인 흉내 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막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여기다가 그 각설이패랑 생활했던 게 그 이 춤, 흔히 말 여기 이제 따옴표 병신춤을 연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각설이패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거였던 거죠. 내가 장애인과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난 그들과 같은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참 뭐랄까 어려운 고민을 하셨네. 이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타자화 맞아요. 이제 대상화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왜 정상하고 비정상 예를 들어서 뭐 어렵게 하면은 막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얘기한 그런 뭘 정상이랑 비정상을 규정하냐라는 게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체제 안에서 보기 불편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체제 밖으로 밀어내는데 실은 그게 그 밀려난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극한인 거잖아. 나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망가지지 않았을 저야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라는 거. 근데 그렇게 외부로 밀어낸 것들에 공옥진 선생님은 있었던 거고 그게 중심이랑 외부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메인스트림으로 와 보니까 이건 차이가 너무 명백하게 있는 건 거지. 거기서 나는 자기도 모르게 느꼈던 흔히 말 요즘은 너도 모르게 너가 누렸던 권력, 너는 비장애인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예술가의 표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병신춤이란 거 원래 우리나라 전통에 사실 봉산탈춤도 그 병신춤이 들어있어요. 그 말뚝이 그거가 그게 네. 그 탈춤 그게 탈이. 그 흔히 말하는 곰보라고 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곰보 언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언청이 맞아요. 그거 나 어릴 땐 그냥 썼었어 그 말을. 그죠. 우리 어릴 때. 예. 그런 그 장애인들을 모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민속적인 거고 누구나 다 즐겼던 거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깔깔깔 웃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걸 다룬 논문을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결국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연기 있잖아요. 예, 예. 오아시스 영화를 예, 보면. 예. 근데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오아시스를 예를 들어보면 문소리 배우가 연기를 장애인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연기는 스크린이란 벽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다른 세계라고 인정을 하고 스크린 안에서 문소리란 배우가 자기의 그 문소리란 존재를 지우고 그 장애인이란 존재가 됐다라는 거지. 공주가 된 거죠. 그죠. 공주. 근데 공욱진 선생님이 느꼈던 충격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그렇게 한 건데 문소리 배우가 이제 시상식에서 오아시스 역으로 연기상을 받는 거야. 드레스를 입고 멀쩡하게 걸어 나와. 그랬더니 장애인 분들이 와서 나 흉내 내가지고 넌 좋겠어 라는 말을 한 거 들은 것처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소리 배우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문소리 배우 되게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배우가 연기하는 게 근데 왜 그러냐? 요게 대한 이제 연회자라는 개념을 이제 는데요. 그러니까 연회자가 뭐냐면 퍼포머. 그러니까 이 무대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대극을 보고 특히 이게 1인 창극 위주니까 무대에서 연회를 하는 이 퍼포머가 흔히 말하는 심청전을 한다 그러면 심청이도 됐다, 심청이 아버지도 됐다 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메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연회자는 그 존재가 된다기보단 그 존재를 끄집어내주는 메타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완벽하게 그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눈앞에서 환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사람 있네 소개시켜주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객들이 느끼기에 존재로서 그 환영을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장애인이 이런 삶이 있구나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장애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이 있네요 이러면서. 그 흉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조롱으로 느끼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메타가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몰입을 방해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 사람은 정상인인데 그죠. 비장애인인데 공연을 핑계로 장애인 흉내를 냈다. 뭐야 이거 지금 장애인 흉내 내가지고 사람들 웃기려는 즐거워? 거야? 그런 라는 거죠. 식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가 있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주변에 크루들도 있고 학적으로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 고민이잖아요. 특히나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예술 장르에서 굉장히 극복해내기 어려운 거라는 거지. 무슨 이게 로베르 브레송의 말처럼 존재가 되어라라는 건데 뭐 어떻게 존재가 돼? 내가 비장애인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오히려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러면 도대체 내가 놓친 게 뭘까 싶어서 자기 동네 그 요정에 장애인을 불러다가 술도 먹이고 밥도 먹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옥진관에서. 네. 제대로 재현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나는 진짜로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9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춤 종류, 장애인을 묘사한 춤의 종류가 무려 57가지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전공뽕으로 간 거야. 존재가 못됐으니 난 존재가 되겠어. 진짜 그러한 존재처럼 너 앞에서 존재가 되어 보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각설이 폐해서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여러 그 삶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안 자기는 같이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동생도 자기가 사랑한 조카딸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을 낮잡아 보았잖아요. 낮잡아 보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냥 웃기만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모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이제 낮잡아 보는 시선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이 너무 놀라웠겠죠. 왜일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주의에 굉장히 강렬하게 여성주의에 공감을 하는 남성이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너도 어쩔 수 없이 남성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애가 된 거죠. 왜냐하면 흑인의 인권운동하는 백인이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 느껴지는 그 어떤 것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시름시름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지. 그거 충분히 어. 힘들지. 평생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자기 주특기로 평생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 힘들지 그러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그 장애인분들과 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도쿄에서 공연한 게 68년이었고 네네. 한 네. 10년 정도 엄청 고민을 하신 건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오킹에서 연구를 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이제 광주에서 혼자 단독 공연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병신춤 발표를 했다. 근데 2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낮 공연만 하고 중단됐대요. 사람들이 똑같았대. 관객은 그냥 웃고 그 장애인분들이 몰려와서 항의랑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영광 저수지에 투신 뭐라고요? 자살을. 아 진짜요? 음. 아 충격을 엄청 받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의도가 다 곡해된 거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내 가족이 장애인인데 내가 장애인을 욕보였겠냐? 근데 그런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문장인가 뭐 문지기가 있었대요. 그 뭐 관리하시는 분이 저수진가. 저수지의 관리인. 그 관리인이 어떻게 건져가지고 기적적으로 또 살았대. 이 팔자가 센 거야. 아까 얘기했죠. 팔자 세요.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팔자가 안 센 건데 팔자 세요. 근데 그 항의의 수위가 꽤 셌나 보네요. 이 정도로 충격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냥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10년을 연구해서 이 정도면 오해받지 않겠지 하고선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이제 갈고 닦아서 선보이는 어. 거니까 내가 전에랑 보다 나도 기량이 네. 달라졌으니 이제 좀 오해가 적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왔더니 반응이 또 살벌하다. 그럼 헛수고했구나. 네. 내가 그래서 뭔가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국악단, 공옥진 국악단을 하나 창단해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 운영도 안 되고 어려서 그냥 금방 해산한대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돈단 유행가가 들리네. 이게 막 그 당시 유행가가 이거였답니다. 애수의 소야곡, 가거라 38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마지막 이별의 것만 부산정거장. 알겠네요. 가거라 38선. 네. 근데 뭐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술에 되게 유연하신 분이었나 봐요.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또 따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랬대. 이건 또 이것대로 좋구나. 이게 판소리만 마음을 움직인 줄 알았더니 대중가요도 가슴을 흔들어 놓는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이분이 1인 창모극이란 걸 할 때 네. 혼자서 만담, 개그, 욕지기 그리고 갑자기 판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중가요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유연한 그 면모가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이제 방황을 시작하는데 비보를 들어요. 뭐냐면은 그 아까 왜 그 다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자네 해보지 않겠나 했던 가수 있잖아요. 예. 김준희 씨가 뜯어말렸다는 예. 그 가수분이 45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소식이 이제 비보가 들은 거야. 그분이 예전엔 폐결핵이 참 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공허하고 방황할 때 마침 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약간 마음이 진짜 확 쳤석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 보면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결핵으로 끙끙 앓는 삼촌 이렇게 재채기 늘 각혈하는. 가래뱉고 이러다 이렇게 가래통이 따로 있잖아. 맞아요. 이게 뱉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그렇게 구워서 먹여. 그 왜 화로에다가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있었어 항상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비타민 이렇게. B가 좋은가 보네요. 네. 토템인가? 아니 그런 장면들을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딘가 뭐 TV 문학관에 이런 드라마들에서 봤던.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흔히 말하는 울타리, 남편 뭐 이런 거 없어졌지. 네. 내가 유일하게 의탁했던 예술이라는 장르가 예술이 나를 외면했어 지금. 오해받았지. 오해받았지. 예. 이런 경우에 이런 시대 드라마에서 그럼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폐인되지 않나요? 그 보통 페인된 다음에 어. 그 페인에서 이제 페인되면 영원히 페인되면 우리가 못 받겠지. 이게- 뭐라도 해 몸부림을 이게 쳤을 텐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맞아,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31년생이잖아. 네. 그럼 요게 78년 이후 한 80년쯤인 거잖아. 아니 78년 아직 전이에요. 78년. 68년 이후니까 68년 78년 사이 70년, 고상간에. 그럼 어쨌든 40 넘어서 중년이시네. 네. 중년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 재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 상태는 지치는데 사람이. 자 그러면은 어. 가족도 어. 이제 없고 어. 뭐 아까 저 사실 저 남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되게 든든합니다. 네. 근데 남편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분의 마음을 난 알아. 아. 우리 어떻게 알아? 얄작가의 마음이거든 이게. 아. 남편이 없어 서러워. 네. 아니 알작가님도 몰라. 아, 왜냐면 그래?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더- 없어졌으면 어떻게 알아? 그렇지 더 서럽네. 그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사람이 살면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주변에 인간적인 관계,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 이거 아니면 자기
일에서의 성취. 그렇죠. 사실 그 두 개 말고 뭐가 있어요 살면서. 그쵸. 근데 둘 다 끊어진 거죠. 없어져 버린 거잖아. 거기다가 마음을 의탁했던 어느 정도의 선배. 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친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잘 연락하지 않던 어떤 선배가. 그렇죠. 그것도 잘 형은 잘 뭔가 뭐 형 누나는 네. 잘 지내고 있고 했는데 갑자기 덜컥 죽어버리면. 네. 기보가 그럼 들리면. 인생이 네. 허망하다 이렇게 그쵸. 되는 거지. 그게 젊기라도 하면 음. 이제 앞으로 하면 되겠지인데 지금 나이가 40 이제 중년이 네. 접어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상태면은 그러면 인생 무상 허망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70년대 40대면은 지금의 40대랑 또 이게 그쵸. 다르다고요. 예, 겪어온 길이 다르죠. 예. 그럼요. 인생 지금 벌써 뭐 나서 도쿄대 공습 뭐 6.25 뭐 난리 났습니다. 엄청 어른이라고 이 나이 그렇지. 때면. 바로 그래서 예. 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데 두둥 다음 화에 이 드라마는 다음 화에 이제 초년의 고생이 끝났나 했더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자가 세다는 건 죽을 때 못 죽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이제 중년이 되신 공욱진 선생 가족도 일도 선배도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자, 그녀의 선택은 궁금하네요. 24시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우리 네. 3부 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3부 재밌네요. 얘기 자체가 재밌네요. 유료 결제하겠습니다. 어디서 유료 결제하겠습니다. 근데 네. 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을 같이 하고 있잖아. 네. 우리가 유료 결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렇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유료 결제하는 거잖아. 그러네. 어쨌든 참 파란만장. 네. 불행 배틀 럼번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했던 불행 배틀 럼번의 모든 이들이 다 이래. 이게 시대 배경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가만 보면은. 근데 하나가 우린 좀 다른 히트니. 게 있잖아. 우리 마약이 없어갖고 그렇네. 약으로는 그러니까. 안 빠지는데 이게 조선이 국가- 이게 네. 그나마 원래 이게 아편에 한번 나올 법한데 그치. 아편이 살짝 비껴갔어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약이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75년 이전까지 그 박정희 정권이 그 단속하기 전까지 비 오는 날 명동에 가면 전체 떨 냄새가 진동을 했대요. 명동 전체. 대마초 냄새가. 네, 비 오는 날 이렇게 기압이 이렇게 그쵸. 이상 내려앉잖아요.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네, 그 동네에 그냥 진동을 했대요. 음. 근데 그게 75년도인가? 그 박정희 정권이 네. 일제 단속한 게 그 이후에 없어진 거지. 그 전까지 상당했대요. 이게. 그 전에 우리 뭐 박 변호사님이랑 마약편도 했지만 우리 뭐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사실은 그게 좀 만연했다. 네네네. 지방 사셔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대마가 지방까지는 어떤 지방에서도 키워서 풀고 그랬는데. 부산이었으면은 이것도 사자 명예훼손되나? 부산이었으면은 어쨌든 네. 자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중년의 위기, 가족도 예술도 아무것도 삶의 없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녀의 선택은 우리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인지 내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방송 아주 매조진미 다 좋아요. 그러네요. 매조진미.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해보네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 이제 2부 끝내고 3부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들 마음에 조바심이 나겠지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본인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